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그 신논 3 플러스 심화 이론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거 이제 소개하고 과연 이제 이번 이제 신논 3 플러스 심화 이론반, 그냥 뭐 심화 이론반이라고 할게요. 자, 심화 이론반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가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챕터는 이제 3개로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나눠 드릴 거냐면은 이게 이제 6주차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논 3 수교 이론 파트 자료가 오늘 드린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뭐 오늘 한 주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여기 1.5주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6개를 나눠 드릴 건데 한 주에 이제 하나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조금 양이 많으니까 한 1.5주 정도 하고, 어쨌든 나머지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총 6주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생각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 강의는 그 심화 이론 책 교재가 있어요. 자, 교재가 있는데 일단 신논 3를 먼저 볼게요. 자, 신논 3가 이제 2022년에 이제 초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판이 나와가지고 사실 옛날에 신논 1과 신논 2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논 2를 온전히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만 넣고 이제 신논 3는 조금 이제 심화 이론으로 이제 떨어뜨려 놨는데, 아쉽게도 신논 3의 1단원은 사실 임용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거의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논 3 1단원이 이제 문제 해결 교육론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단원에서 5단원까지 이제 필요한 내용만 이제 갖고 왔는데, 사실 심화 이론 책이 한 5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논 3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 중, 하, 그 3권. 그 다음에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해가지고 5권이 있는데, 사실 이 심화 이론은 여러분들이 임용을 눈 씻고 이제 찾아봐도 약간 영향력이 한 문제 정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에요. 굳이 표현하면 마지막 퍼즐과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수학교육론이 전공에 비해서, 전공은 사실 반만 맞아도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변별력이 좋고 난이도도 높은데, 수학교육론은 사실 거의 만점을 받지 않으면 이제 합격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교육론은 한 문제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퍼즐, 그 한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최소한의 이제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못 쓰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최소한 뭐 감점 정도만 뭐 혹시 그럴 수 있는데 아예 못 적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점수를 못 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이 이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어떤 우리가 신논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는 부분도, 신논이나 수교재에 있는 내용도 조금 더 보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6주간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신논 3의 2단원에서 5단원. 근데 이게 심화 이론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5권 된다 그랬잖아요. 너무 하드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전공 공부할 시간도 이제 부족한데, 이게 굉장히 하드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내용만 골라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도 2단원에서 5단원까지 내용이 많아요. 책 한 권 분량 정도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이걸 혼자서 다 한다는 건 너무나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1-1 보면은 교수학적 변환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부르소의 이론 하면은 보통 이제 교수학적 변환이나 이제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 물론 뭐 교수학적 변환은 뭐 쉐발라드 이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르소라고 하면은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로 좀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교수학적 상황론은 나올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교수학적 변환론의 심화된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에서는
두빈스키 APOS 이론 중요한데 사실 아쉽게도 수교재에서는 뭐 구체적인 예라든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딱 이론만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심화된 내용이나 구체적인 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비너의 개념 정의하고 개념 이미지도 신논 3에 조금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비너의 개념 정의하고 개념 이미지가 비로소 기입형에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 두빈스키 APOS 이론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떠오르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1-3 그 와리프낫 전략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예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교과서의 예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할 거고요. 이제 국소적 조직화나 관계적 이해, 도구적 이해, 그다음에 유의미 수용 학습도 교과서의 어떤 실제 학습 지도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챕터 2. 그럼 이제 챕터 1은 신논 3에 대한 이제 심화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 2는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있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게 한 1.5주 정도 할 거고 얘를 한 2.5주 정도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학 이제 2-1 이제 심리학적 접근, 그러니까 심리학에 대한 건데 삼파법에 대해서 그 사실 신논에서는 삼파법이 사실 거의 이제 조금밖에 안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기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효과의 법칙도 역시 신논에서는 간단하게 이론만 한 줄 정도 한 2줄 나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다루게 될 거고 뭐 EIS 이론도 마찬가지. 그리고 스캠프의 스키마식 학습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신논만 봐서는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사실 스캠프는 이해를 4가지 이해를 했어요.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 논리적 이해, 기호적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논리적 이해하고 기호적 이해는 나온 적은 없긴 합니다.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 스캠프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론에서 4가지 이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베르타임의 생산적 사고도 이제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심화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2가 참 중요한데 사실 분석법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논하고 수교재는 다 뭐랄까 다 띄엄띄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종합해서 한 번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분석법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사실 분석법이 시험에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명제증명, 방정식풀이, 도형의 작도 다 분석법, 종합법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은 임용시험이 또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칸트의 기하론,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거고요. 라카토스의 수리 철학, 그다음에 추론 유형 이런 것도 좀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2-3 역사 발생적 원리. 이 부분이 좀 좋은 점이 사실 임용시험에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역사 발생적 원리하고 안내된 재발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비교를 잘 해놔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아의 문제 해결 교육론의 심화된 내용. 그 다음에 폴리아도 이게 문제 해결 교육론만 얘기하지 않고 또 수학습 지도 원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 그 다음에 브라운-홀트의 와리프낫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중심 학습,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수학교육관이 사실 이 내용을 또 잘 이해하고 있어요. 프로이덴탈의 또 전반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하기가 좋기 때문에 프로이덴탈의 수학교육관은 자세하게 알아두면 둘수록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가 이게 3권이나 돼요. 그러니까 권수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전체를 다 봤는데 임용시험에 관련이 있는 내용은 그 3권 중에서 3권 다 합쳐서 1-20%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문제 때문에 이걸 다 하는 건 너무
너무 난이도가 좀 이게 너무 할 게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20%만 추출된 내용만 강의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가능적 무한과 실무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심화된 내용하고 구체적인 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정수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명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심화된 내용하고 구체적인 예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환소수 무리수 지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함수 이런 지도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사다리꼴, 삼각형의 뭐 합동 조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도형의 닮음, 그러니까 여기서 심화된 내용만 조금 나올 만한 것들만 좀 추려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말고 되게 많은 함수들이 있긴 있지만 좀 심화된 내용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골라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명 지도가 굉장히 요즘 이제 2022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역사 발생적 원리에 따른 증명 지도를 다루게 될 거고요. 간접 증명법, 수학적 기납법 이것도 이제 증명에 속하죠. 그래서 증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은 극한하고 연속함수 지도 요 정도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미적분은 굉장히 적은데 왜냐하면 미적분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수학습 그러니까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내용을 보니까 살짝만 고등학교 내용이고 싹 다 전공 수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한 지도하고 연속함수 지도 정도만 하고 미분과 적분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는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어떤 이론적인 거를 많이 다룰 텐데 아쉽게도 수교재에서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다뤄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의 내용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이 또 2022 개정에 들어오면서 좀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PC방의 확률 직관도 수교재에 있는 내용이 좋긴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테트리스처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같이 알면 수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심화 이론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PC방의 어떤 확률 직관에 대한 거는 마스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확률 판단 전략 있죠. 구체적인 예 및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투키의 탐색적 자료 분석도 조금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 마지막에 사분위수와 상자 그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또 2022 개정에서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다루게 될 거고요. 요걸 이제 6주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바로 그냥 강의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 오리엔테이션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빈칸 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빈칸을 채우면서 외우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나눠 드릴 건데 그때 한번 또 연습을 복습하면서 연습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 교수학적 상황. 이게 기평으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교수학적 현상학하고 이건 프로이덴탈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교수학적 변환론, 교수학적 상황론 이거 3가지가 기평에서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학적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학적 현상학이란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어떤 교수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획득되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차 함수라는 본질이 있으면 그거를 야구공 던졌을 때 이제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야구공을 던졌을 때 포물선을 그려서 던지는 현상과 2차 함수라는 본질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렇게 획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수학적 현상학인데 약간 교수학적 현상학은 현실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현상이라는 게 꼭
이제 현실만은 아니고 약간 수학적인 상황도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교수학적 현상하고 조금 현실과 어떤 본질과의 어떤 관계에 좀 초점을 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수학적 변환론은 그래도 좀 구분하기가 좀 쉽습니다. 교수학적 변환론은 이제 우리가 학문적 지식을 교수학적 지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교수학적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관련 주체들에 대해 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 이게 교수학적 상황론이에요. 또 이제 여기 또 교수학적 상황론 이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학적 상황론은 이겁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수학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지식이 가르칠 형태로 가공되고 가르칠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한다라고, 이제 가공이 된다는 건 이제 약간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습이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지식의 교수학습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수학적 변환론을 보면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지식이 중요하죠. 특별히 지식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교수학적 변환론이고, 지식의 파손성을 되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교수학적 상황은 교사, 학생, 지식, 이제 요 세 개가 한마디로 짬뽕 됐다고 해야 될까요? 합한 그런 교수학습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교수학적 상황론은 이제 조금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교수학적 상황론에는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조금 생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을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학적 상황이 뭐냐? 이겁니다. 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위해 계획된 지식을 전달합니다. 아까 교사, 학생, 지식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자, 수업을 위해 계획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학습 활동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딱 깔끔하게 이렇게 이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에 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것도 다 교수학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식 사이에 그런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 자체를 교수학적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이때 교사를 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당연히 모르면 안 되겠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수학적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의도가 담긴 수학 문제 사항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지도할 수도 있고 어렵게 지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도하면 맞춤형 지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은 교구를 이용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은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 가운데 해당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비교수학적 상황을 볼게요. 비교수학적 상황은 중요한 게 교사의 중재가 없어요. 여기서는 중재 없이. 그래서 비교수학적 상황이 되면은 교사는 거기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특별히 근거는 이겁니다. 지문에 나왔을 때 근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수학적 상황은 보통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출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출제가 될 텐데, 그때 교사가 중재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자신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수업 상황에 교사의 교수학적 의도가 담겨는 있어요. 하지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단원 문제 같은 거를, 뭐 쪽지 시험 같은 걸 보거나 소단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교사는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의 의도가 있어요. 한마디로 학생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의도는 있습니다. 의도는 있으나 교사가 거기서 중재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고치키 이제 우리가 그 비고 근접 발달 영역을 좀 응용한 근접 발달 영역에 이거 비고치키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탑하고 갤리모어라는 사람이 했으니까 그냥 비고치키에는 뺄게요. 근접 발달 영역 4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접 발달 영역 4단계를 보면은 그 비고치키의 학습 심리학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비고치키가 이렇게 근접 발달 영역 4단계로 나눈 건 아니고 비고치키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이 4단계는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수평적 수학하고 수직적 수학하로 나눠놓은 사람은 프로이덴탈이 아니에요. 트레퍼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이덴탈의 수평적 수학화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 출제가. 마찬가지로 근접 발달 영역의 4단계도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4단계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고치키의 뭐 학습 심리학을 반영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근접 발달 영역 4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모방이나 순종의 단계죠. 그다음 두 번째가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면화 자동화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비교 수학적 상황은 내면화 자동화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탈자동화입니다. 이 중에 내면화 자동화 단계하고 요 비교 수학적 상황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의 4단계를 보시면 모방이나 순종이나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는 근접 발달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 안에 있는데 내면화 및 자동화의 중요한 특성이 신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역 벗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난다. 즉 원래 근접 발달 영역은 교사와 학생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났다는 게 바로 교사의 중재 없이도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수학적 상황은 내면화 자동화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사가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근거죠. 혹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교사가 이제 중재하지 않고 학생들이 알아서 배운 지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평행사변형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서 푸는 거예요. 이걸 중재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풀어보세요라고 그냥 이제 이 문제 풀어봐라라고만 했을 뿐이지 여기서 중재가 없다는 건 비계 설정과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가 없다고 해서 그냥 뭐 교사랑 학생이 아무것도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풀어보세요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관련된 힌트나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주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아마 비교 수학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내면화 자동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지식의 획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브루소는 결국 교사의 교수학적 안내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처음에는 교수학적 상황에서 출발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새로운 수학적 내용을 이제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교사의 설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교 수학적 상황으로 넘어갈 때, 즉 교사의 중재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는
학생과 교사 두 주체 간의 협업이 강조가 되는, 그렇죠? 협업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이런 교수학적 상황을 거쳐서 나중에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죠. 언제까지나 교사가 밥을 떠먹여 줄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그렇게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전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학습에 대한 책임이 학생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루소는 이거를 책임의 양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학습에 대한 어떤 책임이 이제 학생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양도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학습에 대한 책임이 학생에게 양도되면 이제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문제사항을 해결하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비교수학적 상황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요게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책임을 이제 양도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이제 교사의 중재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도에 대해서 다른 수학교육학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폴리아도 양도라는 표현이 이제 약간 조금 다르게 표현됐지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학습자에게 문제를 도전해서 독자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폴리아의 수학습 지도 원리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활동적 학습의 원리에서 이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뭐 그냥 활동적 학습의 원리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스캠프. 결국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덜 의존하도록 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나중 근접 발달 영역도, 비고츠키가 말하는 근접 발달 영역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근접 발달 영역을 통한 학습의 발달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실제적 발달 수준을 기반으로 잠재적 발달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즉 교사의 처음에는 중재를 통해서 잠재적 발달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실제적 발달 수준에 이르면 비고치키도 그게 학습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사실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비고치키가 적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비고치키도 사실 실질적 발달 수준까지 가야 학습이 온전히 발달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적 상황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걸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을 잘 구분해서 이제 서술하거나 기입형 문제로 나왔을 때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적 계약. 자, 이거는 아마 10년 정도 전에 2014년도인가 한 그쯤에 기입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수학적 계약. 아쉽게도 신론에서는 교수학적 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실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요도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교수학적 계약은 이겁니다. 교사와 학생이 각자 수업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서로에게 해야 할 수학적 의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우린 얘를 교수학적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막 계약서에 이제 도장 찍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암묵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교사는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학생은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계약 관계처럼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학적 계약은 일종의 수학 수업을 운영하는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학생들은 떠들지 말아야 되겠죠. 교사의 설명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교사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놀거나 그렇지 않고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수업 시수에 맞게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집합입니다. 이런 계약이 암묵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교수학적 계약이 신론에 어디에 나왔냐면은 토파지 효과 때 나온 적이 있어요. 토파지식 외면치레죠.
여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토파지식 외면 치레가 나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 때문에 나온다라고 신론에 적혀 있습니다. 이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이 뭔지 신론에는 거의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학적 계약이라는 건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계약, 규칙,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요. 던져줬어요. 근데 학생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막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교사는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사는 압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압박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힌트나 그런 어떤 가르침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게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결국 직접적인 힌트를 주게 되는 토파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토파지식 외면 치레의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를 제거한다는 게 문제죠. 학생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수학의 어떤 지식을 획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교사가 그걸 방해하게 된 거죠. 근데 교사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뭔가 이제 이해도가 좀 이제 높지 않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압박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밑에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교사는 합리적인 교수 행동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또한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암묵적인 교수학적 계약인데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교사는 합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은 브루소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루소의 이론에 맞게 그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인화 배경화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조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메타인지 이동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되고 그렇다고 개인화 배경화가 아예 없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개인화 배경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는 게 바로 합리적인 교수 행동이고요. 학생들은 그거를 그냥 도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잘 그 의미를 곱씹어 가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런 게 바로 합리적으로 교수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교수학적 계약이죠. 그렇게 될 걸로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작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계약은 수업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떠드는 학생이 생겼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암묵적으로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됐었으니까 그때 이제 넌 계약 위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계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떠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면에 감춰져 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존재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 교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막 딴짓만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잘못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즉 위반하지 않는 한 아까 이제 위반하는 사례를 얘기했는데 위반하지 않는 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적 계약이 아까 합리적인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교사는 학생들이 지식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사의 합리적인 교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사들이 제공한 조건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마땅히 당연한 것들이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교수학적 계약은 이제 토파지 효과하고 관련해서 좀 잘 이제 연계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선수학습 내용과 새로 제시되는 조건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수학적 계약들은 사고 실험.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 교사에 의해 예측되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중에 제가 문제를 낼 때 사고 실험에 대해서 한번 좀 낼라 그러는데 사고 실험이 이제 프로이덴탈의 사고 실험이 제일 유명하고 라카토스도 사고 실험을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했고
여기서 말하는 교수학적 계약에서도 사고 실험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뭐 기입형으로 서로 다르게 나왔을 때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교수학적 계약을 볼 때 교사의 입장에서 교수학적 계약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수 지식이나 가르칠 지식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시할 조건이나 맺어야 할 교수학적 계약들에 관해 사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수학적 계약은 학생보다는 교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미리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 미리 수업 전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교수학습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정리해서 그 교수학적 계약을 잘 수업 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위반하지 않는 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에서 혹시 나올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위반했을 상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외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수업에서 교수학적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학적 지식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는 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부르소가 비판을 한 게 있는데 특별히 자, 여기 교사에 의해라고 나와 있어요. 수업 상황에서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딘즈 효과라 그랬어요. 정말 딘즈가 많은 사람한테 비판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딘즈 효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딘즈 효과를 보면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딘즈 효과고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3번은 2018학년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딘즈가 특별히 놀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론을 보면 놀이를 통한 학습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놀이부터 이제 쭉 있죠. 근데 이 놀이라는 건 보통 딘즈의 보통 놀이는 교구나 공학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교구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긴 한데, 자, 이 놀이는 그 자체가 학습해야 할 수학적 구조를 담고 있어야 돼요. 2018학년도에 출제가 됐을 때는 이 교구에 수학적 구조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1점짜리로 적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신론에도 살짝 있긴 하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요 내용을 공부를 했으면 금방 맞출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 이거 2018학년도 거 갖고 올 거 그랬네요. 그거 안 갖고 와서 좀 아쉬운데 뭐 하여튼 요 수학적 구조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놀이를 통한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2018학년도에 얘 때문에 이제 이거 공부한 사람이 유리하게 된 거예요. 자, 1점으로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했듯이 심화이론이 4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고 이제 한 문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 수학적 구조, 놀이는 이제 아까 교구나 공학도구라 그랬죠. 수학적 구조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한 수업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애초에 교사가 가르쳐서 수학적 구조를 깨닫는 게 아니라 놀이 자체의 수학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를 할 때 이런 교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잖아요. 근데 이걸 정사각형을 만들면 딱히 교사가 거기서 특별하게 교사가 영향력을 안 준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깨닫게 됩니다. 딘즈가 노린 건 이거예요. 애초에 이 교구에 넓이가 다 표현이 돼 있고 그거를 학생들이 넓이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 즉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로 나타내느냐 4개로 쪼개진 조각의 합으로 나타내느냐 이 두 가지로 나타내는 방법만 이해하면 이 두 개를 등호로 엮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특별히 교사가 거기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학생들은 수학적 구조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딘즈의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르소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사가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즉 능동적인 학습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교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면 알아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브루소는 상황 속에 학습해야 할 모든 수학적 구조가 담겨 있고 학생이 스스로 활동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교사의 교수학적 개입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딱 제시해주고 한마디로 교구 가지고 재밌게 놀아라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학적 계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측면에서 보면 학생은 배워야 되는 의무가 있고 교사는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희석이 된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형광펜으로 하는 게 좋겠죠.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고 이거를 딘지식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딘지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딘지 효과도 명확하게 용어로 얘기를 했으니까 기입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런 딘지 효과가, 이게 딘지 효과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딘지 효과가 일어났을 때 문제점을 쓰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겁니다. 즉 여기 보면 특별히 교사의 노력이 줄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걸로 적으셔도 되고 아래 걸로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딘지 효과는 뭐냐? 자신이 해야 될 교수학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구를 잘 다뤄가지고 이렇게 이해한 모둠이 있는가 반면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모둠도 있을 건데 교사가 거기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학습에 대한 이러한 학생들의 어떤 학습의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사에 의해 여기 나온 대로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와 반대가 있습니다.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과도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하게 이행되는 경우. 요건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대표적인 예가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신론에 나와 있는 교사가 삼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삼파가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이렇게 좀 태어나게 하는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학적 지식, 머릿속에 이제 맴돌고 있던 수학적 지식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교사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론에서도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좀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과도하게 이행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신이 준비한 상황을 강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삼파법식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단 능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사의 주도권이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측면을 비판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능동적인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행되면 이게 그러니까 저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교수학적 계약이 과도하게 이행되면 학생은 할 게 없는 거고 교사가 교수학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불균형적인 상황을 다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타임 하고요. 그 수학 교수학적 상황의 발전부터는 살짝 이제 끊었다가 두 번째 타임부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